안녕하세요. 여기는 온라인 공문장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슬기로운 동선 클래스입니다. 저는 동선도 주민자치회 교육문화 마을활력분과 분과장 김인규입니다. 네, 2020년도 벌써 내일 모레면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참 몰랐던 그런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방면에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던 해도 또 올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가 이루어지고 마켓이나 전시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저희 동선동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원인이며 살아남기 위해 급하게 학습한 듯이 우리 일상에 너무 빨리 익숙해져 버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수어통역사 강미숙 통역사님과 장미 통역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저희 동선동 주민자치회 유재승 회장님의 인사말 먼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동선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선동 주민자치회 회장 유재승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동선동 주민자치회 기후위기 공론장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지어져 버린 2020년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19, 올여름 54일간의 기나긴 장마, 수해, 산사태, 그리고 태풍까지 이 모든 게 기후위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정작 기후위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듣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모였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1월 6일 11월 10일 다시 열리는 코로나19 공론장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유재승 회장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공론장에 참여해 주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댓글창이나 채팅창에 적어주시면은 질문들을 잘 추스려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좀 저희가 사실 이게 모시는데 좀 여러 일정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좀 이제 힘들게 보셨는데 얼마나 지금 요즘 바빠지셨나요? 요즘에 그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뉴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강의 요청이라든지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주부터 시작해서 순천, 나주 이렇게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문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네. 어쨌든 이제 코로나19랑 기후위기라는 말이 지금 이제 2020년 올해부터 좀 이제 뜨게 됐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 좀 바빠졌는지 한 몇 배나 되는가? 이게 실례가 안 되는 아니요 전혀 한 두세 배 정도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빠졌다는 거는 두세 배 정도로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제가 좀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정부로 치면은 환경부하고 산업부 정도가 이 기후 문제에 관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상당히 여러 부처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 동선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라든지 또 학교 선생님들 상당히 관심을 가진 분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직접 와주셔서 저희한테 강의해 주신 거 먼저 감사의 아유,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오늘 모신 강사님은요, 오랫동안 환경에 이렇게 활동해 오셨던 것은 물론이고, 현재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시고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메타 거버넌스 총괄위원이시자,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요. 진짜 바쁘시겠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유진 선생님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이 공간이 너무나 뜻깊은 것이 코로나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대안은 지역에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 동선동 주민자치회에서, 제가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초대해서 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도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을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3분 50초 정도의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분 50초를 딱 보시면은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들이 이것들이 원인이구나라는 것들을 매우 압축적으로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영상인데요.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차근차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좀 돌아버리죠.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뭐 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 최악의 여름으로 난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0,000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네, 기후 위기의 원인, 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 화석 에너지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 인류가 지난 한 150년 동안 집중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쓰면서 지구 평균 기온 1도를 상승시켰는데, 지금 우리는 그 1도 상승한 지구에서 각종 기상재난, 그리고 기후재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지구에 살고 있는가? 자, 이 배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냐. 저는 지금 우리 인류가 엄청난 숙제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은 호주 산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불에 타서 죽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 한 번 일어난 산불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끌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호주든 캘리포니아든 고온 건조한 기후대가 계속되면서 모든 대지가 바짝 마른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한번 불이 발생했을 때 끄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알라가 개체수가 너무 줄고 코알라가 먹어줄 수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너무 타버려서 기능적인 멸종 상태, 거의 멸종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요. 자, 이건 2019년도에 일어났던 기후재난을 각종 보험사들의 통계를 모아가지고 그 영향이 어떤 것이었고 비용이 얼마나 손실이 났으며 사망자는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아프리카와 인도에서는 이 재난, 홍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사람은 덜 죽는데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는 수십 개의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그 중에 그 태풍 하기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 태풍 하나로 일본에 18조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올해 54일간의 최장 장마를 기록했죠. 이 장마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1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샨샤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 수위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대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중국의 홍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액이 30조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이면은 또 세계 15대 재난에 대한 이런 리스트가 나오게 될 텐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의 피해액이라든지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이런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 도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뒤에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네,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초래할 이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중에서도 화석 에너지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지구상의 77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화석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소는 메탄가스를 방출하면서 대기 중에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를 뿜어내서 결국 이렇게 뿜어낸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온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열심히 하루를 살았지만 대기 중의 온실가스는 더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CO2고, 그 온실가스의 대표주인 것이 CO2고, 자, CO2는 화석 에너지를 쓰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저 빨간색은 바이오 연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에너지 나무로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1800년, 1850년 쭉 빨간색이 등장하다, 빨간색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나오는데 1900년, 그리고 1950년, 자, 회색 등장하죠. 저 회색이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 다음 석유, 그리고 가스. 자, 저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 인류가 1950년을 시작으로 해서 석유, 석탄, 가스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기 시작한 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쓴 결과가 지구 1만 년 동안의 CO2 농도를 아주 짧은 기간 속에 이 집중해서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고, 이렇게 뿜어낸 CO2가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자, 84년도 9월 달에 북극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9월 달에 북극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온 자료들을 보면은 북극의 면적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면적이 줄어든 게 확연히 눈에 보이고요. 두께도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가 이제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기후 문제를 가지고 이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한 지 이제 제가 처음으로 기후 강의를 했던 게 200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 에너지 전환 필요합니다.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전 세계가 하기 시작한 데는 2018년부터가 본격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재난의 강도는 강해지죠.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속 오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멈춰야 될 시점이 있는 것 같아. 언제 멈춰야 돼? 이런 질문들을 던졌고,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엄청난 작업들을 통해서 2018년도 10월 달에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자, 그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1.5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 이 두 상황에 대해서 1.5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가 소멸할 가능성이 70에서 90%고요. 2도가 되면은 바닷속의 산호가 다 사라질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자, 1.5도가 되면은 해수면 상승 높이는 77cm가 되고, 2도가 되면은 93cm가 됩니다. 이렇게 1.5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2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권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2도 너무 위험합니다. 1.5도에서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라고 권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도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1.5도까지 얼마가 남은 거죠? 0.5도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1.5도가 마지노선이구나. 그 이상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낮추는 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 좋겠지만 2도까지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네. 1.5도에서 멈춰야 돼. 자, 그랬을 때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2019년 4월 22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해서 자, 과학자들의 이 연구 보고서가 만만치 않다. 1.5도가 마지노선인데 지금 이 속도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1.5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빠르면 3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여유 있다 하더라도 52년. 그래서 대략 한 40년을 전후로 이제 1.5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 남은 거죠?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다.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1.5도라는 마지노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멸종에 저항해야 된다. 우리 정말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레타 툰베리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툰베리도 이 보고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불이 났는데 왜 불을 안 끄죠?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다들 이 명백한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른 척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7위 국가입니다. 그만큼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인 거죠. 이 표는 누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랑 다릅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의 크기를 크게 그린 건데요. 중국이 제일 크죠.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입니다. 2등이 미국이고요. 3등은 인도입니다. 4등이 러시아, 5등이 일본, 6등이 독일, 한국이 7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대기 중에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국가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제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보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지금은 우리가 상위권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누적적으로 누가 많이 배출했는지 따지자 라고 했더니 그때는 미국이 1등, 유럽연합이 2등, 그런데 여기서도 3등이 이제 중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토의정서 들어보셨잖아요.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 줄인다 라는 게 교토의정서인데 2015년도에는 모두 모여가지고 지금 선진국만 줄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만든 게 파리협정입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만큼씩 줄입시다 라고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줄이는 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또 나는 못해 라고 뛰쳐나간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월 3일이면 미국 대선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는 이 전 세계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는 순간 우리는 파리 안 해, 우리는 기후위기 믿지 않아 라고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뛰쳐나가는 거고 바이든은 당선되면은 우리는 파리로 복귀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활동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은 기후위기가 심해졌을 때 어떤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지를 평가한
표인데요. 여기에 붉은색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기후위기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들입니다. 보면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그리고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이런 지역들이 집중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과 거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 이런 것들이 같지 않는, 우리 환경 문제가 이렇잖아요. 배출하는 사람 다르고 피해 입는 사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의 특징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온실가스를 또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입하는 게 육류세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탄소세를 도입하기도 하고, 유류세를 부과해서 이 유류 가격, 석유 가격을 올리면은 소비가 줄어드는 방식, 또는 배출권 거래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한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숙제들 속에서 다시 IPCC 보고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도가 마지노선. 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탄소 중립.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선언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2050년경에는 모든 사회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회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더 이상 뿜어내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석유, 석탄, 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썼다. 쓰면은 뭐가 뿜어 나오죠? CO2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 중에 CO2가 뿜어져 나오면은 요 뿜어져 나온 CO2를 나무가 흡수를 해가지고 플러스된 것을 흡수해서 마이너스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로가 되잖아요. 순증 제로,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2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시작해서 2050년에는 거의 탄소 중립에 이뤄야 된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고인데, 이 공고를 한국 사회도 받아들여서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엄청난 선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요? 저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 탄소 중립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탄소 중립이 뭐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 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탄소 중립이 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계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금융권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 지구에서 단일 사업장 중에서 CO2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게 석탄 발전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가 지어질수록 석탄을 태워서 대기 중에 CO2를 많이 뿜어내니까 그때부터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내가 투자한 돈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서 대기 중에 CO2를 많이 뿜어낸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석탄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석탄에서 투자를 철회하는 이런 은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까지 가려면은 우리 바깥에 다니는 자동차들이 다 뭐로 달리죠? 석유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까지 가려면은 내연기관 차량, 즉 석유를 기반으로 달리는 차량을 이제 멈춰야 돼.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 독일 자동차 많이 만들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가 2030년도에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중국이 2035년부터는 중국에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금지한다라는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온실가스 줄여야지 라고 했던 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지고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이런 변화 속에 있습니다. 자, 동시에 정부 정책만 변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기후 규제, CO2 배출량 규제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앞으로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겠다.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하겠다. 라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241개의 기업들이 아리백은 리뉴어블, 재생 가능 에너지 100% 이런 것들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BMW라든지 여러분이 알만한 웬만한 기업들이 아리백에 동참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하고 거래를 합니다. 우리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애플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나니까 SK 하이닉스한테도 우리한테 계속 거래하고 싶으면은 SK 하이닉스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기후 위기가 심해질수록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은 더 빨라져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 꼴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재생 가능 에너지 너무 비싸고 기술도 안 돼. 우리가 재생 가능에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 세계의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은 빠르게 성장했고 발전했고, 또 가격 단가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설치할 공간들은 지붕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벽면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해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게, 제가 2010년도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소 제일 큰 게 2메가와트짜리였습니다. 자, 2메가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가 용량이 한 1000메가와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메가와트를 원전 하나만큼 만들어내는 용량만 갖게 만들려면은 2메가와트짜리 500개를 꽂아야지 1000메가와트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게 용량 차이가 너무 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2020년에 풍력 발전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면은 최대 용량 12메가와트, 15메가와트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500개를 꽂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80개 정도를 꽂으면 될 정도로 10년 사이에 기술이 발달하고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졌고 설치할 공간들도 다양하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안 돼가 할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느냐 봤더니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세계 9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수입합니다. 에너지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죠.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 이거 다 에너지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것들을 수출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인데요. 석유 소비가 세계 8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 아까 몇 등이었습니까? 7등이었습니다. 석탄 소비 세계 4등입니다. 여전히 여러 지표들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는 게,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한국은 OECD 국가에 속하면서도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악강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아니 그래서 선진국은 얼마나 줄였는데 전에 정말 쟤들은 진짜 줄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2000년을 기준으로 영국이 35%를 줄였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35%. 그리고 우리가 막 비판하는 미국도 12%를 줄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서 원전을 엄청나게 줄인 일본도 6% 줄었는데요. 그 사이 한국은 47%가 증가했습니다. 너무 증가한 거죠. 진짜 이거 저도 이 표 보고 와 우리 너무 많이 증가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7%가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동선동 주민들께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 문제구나. 내가 에너지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지? 내가 지금 전기 쓰고 있는데 저 전기 어떤 에너지로 만드는 거지?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에서도 오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 발전소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기의 거의 한 40% 가까이가 석탄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석탄 비중이 매우 높은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지만 그 전기가 뭐로 만들어진다? 석탄을 태워서 만들어지는 전기다. 또는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이 CO2 배출량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쭉 지금 보시면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030년까지는 5억 3,600만 톤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뭘까요? 2050년에는 이 536이 아니라 이 우리 배출량이 어떻게 된다?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해야 된다. 우리 앞에 엄청난 도전이 놓여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서울 시민들의 하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들 핸드폰 충전하고 전기 없이 못 살잖아요. 이 전기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했을 때 국토의 동쪽 라인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한 전기 그리고 국토의 또 서쪽으로는 여러분 충청남도 아시죠? 충청남도에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0기의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 30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서울과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0%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기와 에너지를 현명하게 써주는 것. 이게 도시에 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에너지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요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어떤 발전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석탄 발전소 비중이 40%가 넘죠. 원자력 발전 비중도 25% 가까이가 되고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8%,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 석탄 발전 비중 줄여갈 수밖에 없고 원전 비중 줄여가면서 뭘 늘려야 될까요?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늘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그래도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가는 건데요. 우리가 소비 총량이 늘어나 버리면은 대체하는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했거든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집중해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장한 게 그린 뉴딜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그린 뉴딜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워낙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대기 중에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서 온실가스 농도는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자리와 산업을 바꿔주는 겁니다. 화석 에너지를 많이 배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CO2를 많이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거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거나 집을 짓더라도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지어서 이 집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그 집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하거나 아니면 노후된 주택은 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CO2 배출량을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산업의 구조를 전환하는 게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청년이 간절한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뭐냐면은 미국 대선에서 그린 뉴딜이 이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내가 일하는 일자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서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청정 일자리를 원한다.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일자리를 원한다. 이런 목소리를 청년들이 열심히 냈고요.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 개념이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그린 딜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나라들은 벌써 2050년 탄소 중립, 넷제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가 끝나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의 공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내가 당선이 되면은 연간 600조를 투입해서 미국 사회를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드는데 집중하겠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 석탄과 가스까지도 퇴출시키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린 뉴딜은 이제 11월 달에 결정이 나는 거고요. 유럽연합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살펴보면 2050년 탄소 중립은 당연히 가는 거고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당연히 가는 건데 2050년은 아직 시간이 멀잖아요. 30년이잖아요. 유럽연합의 특징은 2020년에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더 높이는 거에 있습니다. 원래는 40% 줄이겠다고 한 거를 55% 또는 60%까지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더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거 우리한테 너무 힘들다. 우리만 이렇게 온실가스 줄이는데 다른 나라는 안 줄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탄소국경 조정입니다. 탄소국경 조정은 뭐냐면은 유럽연합이 있으면은 해외에서 물건이 수입되는데 유럽연합에서 만든 물건은 온실가스 줄이면서 만들었고 해외에서 들어온 거는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만큼을 관세로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저는 변화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거는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기 중에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걸 경제 문제와 연결시켜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 부과를 받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세상은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 세상,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탄소국경세, 탄소국경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달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통해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이번에 그린 뉴딜을 하면서 정부가 전기차 112만 대 그리고 수소차 보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전기차 보급하는 거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차량 대수가 2,400만 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기차만 보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지금에 있는 도시를 사람들은 이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대중교통, 공공교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도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철도는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자전거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 이런 대책들을 저는 수립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짓는다든지 또는 공항을 또 많이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항 건설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기존의 정책부터 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또는 국토교통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모든 부처가 다루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도시든 농촌이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지역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2분만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지난 6월 5일날 우리나라에 있는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성북구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자, 이제 서울시나 성북구, 우리 정부, 자,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요구,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서울시가 탄소 중립 계획을 만들었어요. 보면 2050년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해서 서울시가 1.5도 달성을 위해서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연구자들이 하게 된 거예요.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2050년도에 서울에는 내연기관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만든 게 2035년부터는 서울의 새로운 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차가 15년을 달리고 2050년경에는 폐차하게 되면은 2050년에 서울에는 석유로 달리는 자동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저기서 너무 과격하다, 너무 앞서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광주시하고 제주도가 이 그린 뉴딜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들은 2030년부터 등록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위기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제도면 제도, 국가면 국가, 지역이면 지역, 우리 주민센터면 주민센터, 주민자치회면 자치회,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사실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또 다음 기회에 만나서 얘기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린 뉴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좀 옛날에 여행을 좀
좀 해외여행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었던 좀 일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때 라오스에서 이제 만났던 캐나다 분이셨는데 캐나다 그분이 정말 자랑스럽게 나의 직업이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안에 자부심도 있었었고 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어야지 안 그랬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자녀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한테 그 친구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은 아마 지금 우리랑 사는 게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살짝 다음 이제 2부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좀 쉬어가는 시간이고요. 영상 한 편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교실이고 여기 주위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코로나19와 플라스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개운초등학교 교사 이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그 교실에서 급식이 중단되면서 저희 6학년 동학년 선생님이 모두 6분인데 선생님들과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몇 번 시켜 먹지 않았는데도 일회용품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버리지 말고 학생들과 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해야겠다라고 해서 모아두게 되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이런 일회용품들이 하나 둘 쌓이고 단순히 한 번 수업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좀 길게 전시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배움의 경로라는 작품입니다. 학생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보면서 여기 뭐 수학 익힘 교과서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이게 학교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다들 짐작을 하거든요.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살짝 설명하기가 주저스러웠는데 제가 이 작품을 두 번째 작품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뻔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데서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고 우리 학교에서는 환경과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항상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를 포장하는 데 사용됐던 이런 플라스틱, 일회용품들이 사실은 그대로 버려지고 재활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사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공간에서 학생들은 사실 제 가르치는 걸 배운다기보다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학교라는 공간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담긴 작품입니다. 네. 네, 영상 잘 보시고 오셨나요? 네, 영상 안에서는 저희 동선동에 있는 개운초등학교 이진수 선생님께서 직접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라스틱 학교입니다. 이 작품들은 지금 동선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 지금 실제 전시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보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시는 게 아마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지금 영상 보신 그 작품들은요, 개운초등학교 이진수 선생님께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제가 들리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새로운 시도라 그랬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 도전에는 항상 난관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네요.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에는 저희 동선동에 있는 개운초등학교 이진수 선생님께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라스틱 학교라는 작품입니다. 실제 이 작품은 동선동 주민센터 3층에 지금 전시하고 있거든요. 네,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순서 저희 진행하면서 유튜브 통해서 댓글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많이 보고 계셨는데요. 응원의 메시지도 이렇게 왔어요. 좀 몇 개 좀 추려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인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동선동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때 잠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좀 많이 찼어요. 이제 벌써 원래 계속 강사님께서 혼자서 하시다가 이제 좀 세 분이 더 이렇게 오셨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이름과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선동에 있는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이라고 하고 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동선동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선동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송채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선동에서 해독공방에서 도자기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정혜선이라고 합니다. 네, 세 분 이렇게 모셔놓고 좀 이제 가장 먼저 좀 우리의 질문들을 이제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질문할 텐데요. 혹시 누가 먼저 질문을 하실지? 제가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순서대로인 것 같죠? 네. 사실 강사님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거의 다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그런 우연히 이제 며칠 전에 봤던 다른 영상에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경제 강국이고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다. 그런데 그래서 기후가 변화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더라.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다른 그래프가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이 줄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IMF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게 IMF 시대를 생각하면 사실 너무 암울하잖아요.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서 어떤 거를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모두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우리 지금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어떤 분들 특히 여행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의 CO2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은 7%가 줄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였는데 불평등은 더 심화시켰어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54일 동안 장마를 겪으면서 농산물, 농사 지으시는 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크거죠.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어차피 지금 상황은 지금 온도 상승의 속도에 따라서 이런 기상재난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재산 피해액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온실가스 줄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 같은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 생활까지도 좀 보장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러려면은 전환을 시켜야죠. 화석 에너지 기반이 아니라 빠르게 사람들을 화석 에너지로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 전환이 늦으면 늦을수록 저는 우리가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순식간에 세상에 표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기차가 갑자기 표준이 물밀듯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산업적으로 우리는 내연기관 계속 팔 거야 라고 계속하고 있으면은 그 흐름을 놓쳤을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오게 될 타격이 더 크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두 가지 문제, 온실가스 줄이면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시민의 역할 동시에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 얘기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루고 방관하면 할수록 변화가 늦어질수록 저는 서민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그 대비하는 게 바로 그린 뉴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그래프를 그려보고 2035년도에 내연기관 등록 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모든 다른 이 지자체들이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이랬던 것이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 2030년 할 거야. 그러면서 서울이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법을 바꾸는 일에 광주시 의원, 제주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고 있어요. 전 이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막 태어나는 어린이들, 1살, 2살, 이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0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고수를 했던 분들이 네. 30년까지 이렇게 배출을 안 하겠다, 등록을 안 지키는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정말 대단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저희 집에 태양광 패널을 작은 거를 하나 설치를 했었는데 솔직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효율이 무엇인지 실감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어떤 이 태양광 패널이 환경 보호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네. 자, 태양광.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기후 위기를 걱정하신다면은 집에 태양광 패널 하나 들어놓으세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우리는 너무 이 편익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편익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기 딱 콘센트에 꽂으면 거기에 전기가 이제 있는 게 아니라 그 벽을 뚫고 가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고 서해안에 석탄 발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송전탑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에서 아주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지만 누군가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살고 있고 누군가는 석탄 발전소 옆에서 살면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송전탑 아래에서 지금도 송전탑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멀리서 오고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온 전기다라는 거. 그런데 저도 베란다 태양광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이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은 햇빛 받아가지고 전기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쓰는 거예요. 아까 어쨌든 햇빛으로 만든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멀리 송전탑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전기를 덜 쓰게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의미가 아주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텃밭 농사를 짓듯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랬을 때 그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소비량이 좀 적다 보니까 요 베란다 미니 태양광이지만 얘가 약 한 달치 1년 12달이면 약 한 달치 전기를 이렇게 생산해 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12달 중에 한 달 총량으로 치면은 한 달은 내 태양광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따져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전기요금이 얼마인데 얘가 베란다 태양광이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따서 줄였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원전이나 석탄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태양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직접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는 CO2 배출량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태양광 폐기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태양광 폐기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년 정도를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널은 지금 우리나라에 충북 중촌 가면은 태양광 재활용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의하면은 태양광 폐기물 걱정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태양광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핵폐기물은 많이 걱정을 안 하세요. 네. 핵폐기물에 비하면 정말 10만 년짜리 보관해야 되는 폐기물에 비하면 태양광은 사실은 정말 걱정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 같은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을 지지하는 것이 아까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에 태양광 관련된 질문이어가지고 좀 연장되는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요. 좀 유튜브에서 저희 댓글창에 달아주신 질문입니다. 조대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저는 이런 질문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딜 가나 다 우리나라 재생 가능 에너지 안 된다던데 우리나라 태양광 폐기물 이제 큰일 났다던데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특히 저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농촌에 계신 분들은 왜 도시 사람들은 도시에는 안 설치하고 또 농촌에 와서 이렇게 태양광 이렇게 깔려고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도 옥상 위라든지 아니면 베란다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을 올리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옥상이나 베란다가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태양광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태양광 협동조합이 많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원이 돼서 그 태양광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은 그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나쁜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늘리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히려 시민들이 더 태양광 설치에 나서주시면은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하나 놓아야겠어요.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행동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패널 마지막 분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후와 환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잘 몰랐거든요. 네. 오늘 되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 그리고 그 비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좀 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쓰레기 배출 문제도 되게 많고 그래서 나름 분리를 해서 잘해서 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최종적으로 그런 쓰레기들이 보면 다 수거하게 되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개인의 그 노력들이 의미 있는 노력들이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의미 있게 하려면은 기업이나 국가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단체가 돼서 국가나 기업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무엇을 주장해야 될지 그게 참 궁금해요. 네. 선생님 너무 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배달 음식이라든지 택배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실제 플라스틱 소비량이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이 막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또 쌓이는 거 보면서 막 걱정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분리수거해서 냈는데 현재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낸 것의 40%는 다시 소각 처리가 되거나 이제 매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지 그걸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오염되어 있다거나 이 제대로 라벨링이나 이런 것들이 벗겨져 있지 않다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이 용기를 만들었어? 왜 이렇게 떼기 힘들어?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과도한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도록 또는 분리수거 상품 라벨링 잘 빠지도록 또는 용기를 통일해가지고 통일하면 할수록 재활용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압박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들로 하여금 이런 설비를 잘 갖춰가지고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면은 이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더 값어치 있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린 뉴딜이 빠진 게 재활용, 재사용 분야에 그린 뉴딜이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걸 좀 강하게 요구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요. 인천시청 옆에 이딴만한 포스터가 붙여 있습니다. 뭐라고 붙여 있냐면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폐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만들어낸 생활 쓰레기가 인천에 묻혔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훨씬 더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더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페트병 이렇게 사용할 때 당신들이 썼던 페트병의 30%는 회수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쓰세요라고 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재활용, 재사용의 의무 그리고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거나 제대로 배출하면은 이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제대로 쓰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 돈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투입하면은 거기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지자체들도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리앤업샵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여러분 당근마켓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자원이 아니라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하고 거기에 저는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지역민들의 일자리도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실천만으로 아니라 이게 기업들의 행동과 실제 우리 지자체의 예산 투입으로 제도화돼서 정말 깔끔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져야지 지자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네.
원래 조금 유튜브 저희 댓글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강철님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용품 사용이 많아졌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근데 이 질문은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좀 더 궁금하신 게 이강철 혹시 답변이 되지 않았었으면은 한 번 더 좀 댓글 저희 질문을 올려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시는 동안 좀 시간을 벌게 저도 좀 궁금한 거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인류 멸종, 이제 멸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으면 멸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시기를 만약에 그냥 놓치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좀 이제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이제 어떤 징후들을 인간을 좀 위협을 할지, 혹시 이제 그런 어떤 과학자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기상이변, 그러니까 보면은 올해 우리가 54일간의 장마를 겪으면서 기후위기 실감나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2018년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서울이 40도에 육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폭염으로 실려가기도 하고 열사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올해 더 민감하게 느꼈을 뿐 기후위기의 양상에 우리도 이미 노출되어 있었던 거고, 그랬을 때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먼저 피해를 입겠죠. 그리고 올해 장마가 왔습니다.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번 홍수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상 재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겠죠. 태풍의 강도가 강해질 거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거고, 폭염은 더 강하게 올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생명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30년경에 우리가 만조 시기에 태풍까지 오고 해수면 상승까지 고려를 하면은 인천공항이라든지 제주도의 해운대 일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의 영향, 그리고 각종 이 기상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 그럼 이런 변화가 벌써 우리나라 지금 남산이에서 소나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침엽수 이미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이라든지 한라산의 구상나무들이 지금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육지에 살아서 그렇지 바닷속의 변화는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더 강도가 세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5도 시기에 1.5도만 올라도 바닷속의 산호초가 70에서 90% 사라지잖아요. 자, 바닷속의 산호초가 70에서 90% 사라진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산호초는 그 산호초를 중심으로 수많은 바다 생태계가 거기에 산란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산호가 사라진다는 거는 바다 생태계의 황폐화를 의미하고, 우리는 쌀도 먹고 생선도 먹지만 남태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생선,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주식으로 하는 것들은 안 그래도 지금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더 산호초가 70에서 90% 사라진 바다에서 뭔가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후위기가 기상재난의 이런 각종 재난의 강도도 강하게 만들겠지만, 결국은 식량에 대한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그렇게 되면서 난민이 발생하고, 최근에 전쟁 난민보다 기후 난민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세계를 살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우리 2020년에 지금 코로나 이 국면에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파괴, 이 기후위기가 코로나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을 늘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에도 메르스, 사스, 코로나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이 여러 가지 병균이라든지 질병의 원인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손우 박사님이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이 위기가 증폭되는 현상들, 증폭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제가 속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우리 2020년에 겪었던 이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많은 이제 질문 때문에 좀 많이 시간들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좀 엄청 좀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네. 성북구 지자체가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 네. 지금 서울시가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25개 구청장들께서 구청장 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 가서 그린 뉴딜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린 뉴딜에 대한 강의를 했더니 구청장들께서 이걸 하려면은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걸 알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양천구라든지 그리고 동대문구라든지 가서 공무원들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이거 좀 해야겠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책을 세우려면은 먼저 각각의 구청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탄소 중립이 뭔지,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 게 저는 첫 번째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디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면은 서울은 여러분 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0%가 건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교통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잖아요. 건물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요? 주로 조명이라든지 냉난방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에너지 제로에 가깝도록 단열을 잘하도록 기준을 강화시켜서 짓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거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성북구에 있는 공무원과 시민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한다. 다음 두 번째, 성북구에서는 어디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찾아낸다. 그러면 각각의 찾아낸 원인들을 알아낸 상황에서 어떻게 각각의 분야에서 줄일지를 정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실행한다. 요게 그냥 FM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이게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슬기로운 동선 클래스를 하는 거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패널 세 분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아무래도 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 아마 2020년 그 이전에도 아마 지구는 계속 우리한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콧물이 나고 몸살도 나고 그리고 기침을 하면서 이제 몸을 정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아마 사람이 아프게 만든 이 지구도 기후 위기로 계속적으로 이제 몸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사님 혹시 마지막 끝맺음 혹시 전하고 싶은 말? 네. 저는 오늘의 이 장면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정부가 탄소 중립 얘기를 선언을 했고 저도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우리가 이 속도로 괜찮을까?
그리고 정말 탄소 중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야 될까? 좀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가 조금 힘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여기 계신 이 방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주민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좀 더 힘이 나서 힘을 내서 더 많이 알리고 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강사님 멘트가 좀 감동적으로 약간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진짜예요. 예, 다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점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기후위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 가지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다음 11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김영배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약속드린 시간보다 좀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신 강사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참여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온라인 공농장 슬기로운 동선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